진리에 이르는 길. 무엇을 하든 간에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가 있어야 또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용기를 내서 뭐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죠.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개인은 힘든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면 힘든 삶을 살게 되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정부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죠. 국가는 가난해지고 사람들은 거지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만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실현할 수 있는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 진리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지가 없는데 진리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견해들이 있죠.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견해들을 접했을 때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또 접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죠, 스스로. 그래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모르면 어때요? 진리를 선택하건 그릇된 견해를 선택하건 어때요? 우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연이. 설사 운 좋아서 진리를 선택하더라도 끝까지 고수하기도 어렵죠.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뭐 진리에 이르는 길은 종이책으로 21,000원, 전자책으로는 14,000원 좀 저렴하죠. 전자책은 또 구매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세금도 다루었으니까 복지도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죠. 어, 복지는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핫 이슈죠, 핫 이슈. 그래요. 복지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복지 문제가 좀 발전한 국가에서만 대두됐죠. 현 시대에서. 또 현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복지를 잘못 선택해서 망하는 국가들도 많죠. 또 복지만 너무 집중해서 멸망하는 국가도 있고 그래요. 좀 잘 알아야 돼요. 어, 자본 복지가 현 시대에 대두되는 이유는 자본이 발전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복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본의 발전과 세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국가로 생각할 수 있죠. 자본을 판매 금액 2천만 원, 작업 수단 투입 비용 1,0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이윤 200만 원. 한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율이 10%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작업 수단은 국가에서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 세금을 매길 수는 없는 거죠. 인건비는 뭔가요? 근로자들이 소득이죠. 여기는 인건비, 여기는 어때요? 세율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율을 매기면 100만 원이 되죠. 인건비는 80만 원이 되죠. 또 이윤에도 세금을 매길 수가 있죠. 자본가의 소득과 자본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본가가 소비하는 부분과 자본. 이 자본은 또
작업수당 투입 비용으로 그 미래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돈이 된다 싶으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20만 원이 나와요. 합의 세금이 얼마 되나요? 100만 원이 되죠. 세율 10%. 이런 국가에서는. 그러면 자본이 두 배로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구조는 안 바뀐다 치고 4천만 원이 되죠. 작업수단 투입 비용 2천만 원. 이건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인건비 얼마 되나요? 1,600만 원. 이윤 400만 원 되죠. 그럼 세율 10%면 얼마 되나요?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소득이죠. 160만 원. 이윤 그래서 또 세금 매길 수 있죠. 40만 원. 합의 200만 원이 돼요. 어때요? 세금이 증가했죠. 그래요. 자본이 발전하면 세금이 증가해요. 여기서 좀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좀 지식이 있는 거죠. 세금이 증가한다는 말은 자본이 발전하다 보면 정치 영역에 여유 자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지는 이 여유 자금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요. 그럼 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하고 구조가 똑같다 치고 2천만 원, 판매금 2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비 0천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이윤 200만 원. 원래 10명이었는데 5명으로 바뀌었다 가정할게요. 그럼 근로자 한 명의 소득은 80만 원에서 16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요. 예전에 10%면 8만 원 부담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세율이 10% 그대로라면 세금은 뭐 그대로죠. 80만 원. 한 명이 얼마를 벌었던 간에 200만 원이에요. 앞하고 똑같아요.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는 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죠. 그 누진세라 하죠. 세금 현실적으로 더 많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20%라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400만 원이 되겠죠. 20%면.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게 천만 원이니까 20%면 2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 100만 원보다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20%라 해서 소득이 줄어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20%면 32만 원이니까 128만 원 소득이 증가했죠. 20% 내도. 현실적으로는 세금이 증가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 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고 다 두 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400만 원이 되죠. 400만 원이 돼요. 그래요. 그렇죠.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세금이. 세율을 그래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90년에 국내 총생산이 한 197조 가까이 돼요. 세율이 13.5%고 세금은 얼마인가요? 26조 8천억 정도 되죠. 26조 8천억이 돼요. 국민 총소득이 계속 증가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세율도 사실은 조금씩 증가했죠. 13.5%에서 2017년까지 한 15% 조금 증가했어요. 한 1% 정도 2% 정도 증가했죠. 국세는 어떻게 되나요? 1990년대
26조 8천억에서 2017년 265조로 커졌죠. 10배 이상 커졌죠. 10배 이상 커진 거예요. 물론 화폐가치 떨어진 거를 치면 10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됐어요. 그렇죠. 국민총생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세금이 증가하죠. 세율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럼 세율이 그대로로 가정해 볼게요. 1990년에 13.58%였으니까 그대로였다 가정하더라도 2017년 되면 265조는 안 되지만 234조가 돼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래요. 그래요. 국민총생산이 증가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별도로. 어떤 거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발전한 국가에서는 민주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를 치르죠. 그래요.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포퓰리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 자금이 없을 때는 그런 복지 문제가 크게 대두가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도 복지 문제는 최근 한 2, 30년 동안 이제 문제가 한 20년간 문제가 된 거지. 그 전에는 복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예요. 선거에서도 큰 이슈가 되진 않았죠. 물론 그 당시에도 포퓰리즘이 있긴 있었는데 뭐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이런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죠. 정치인들이 원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데 정치인들이 타락시키는 거죠. 자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지 문제가 대두된 거는 여기서 좀 더 보자면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생산성이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총소득이 증가해서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고 생산성이 또 증가하면 여유 자금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왜? 10명이 일하던 것을 만약 5명으로 줄이면 그렇잖아요. 세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 자금이. 여유 자금 생기는 원리는 자본의 발전과 자본의 성장과 자본의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정치 능력의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그 정치 능력의 생산성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유 자금이 더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때요? 정치 영역에서는 생산성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여유 자금이 더 생기겠죠. 그래요. 최근에 어때요? 필요도 없는 공무원들을 막 뽑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가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 역시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여유 자금을 많이 늘려야 돼요. 여유 자금을 안 늘리더라도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덜 거둘 수 있는 거죠. 국민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 영역의 기능이에요. 일자리 마련을 하겠다고 필요도 없는 사람들 뽑는 건 어떤 건가요? 정치 영역이 반대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거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요. 복지 문제 대두해요. 여유자금 생기니까. 복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지 기능을 가장 쉽게 하는 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설픈 복지 제도보다 훨씬 나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보관만 할 경우 항상 위기는 오죠. 위기는 와요. 그럼 위기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자본이
파괴되면 안 되겠죠. 자본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쓸 수 있나요? 이 국가 조직한 게 뭐예요? 먹고 살자고 조직한 건데, 잘 살라고 조직한 건데, 굶어 죽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나 기업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 기업이 살아있으면 월급 받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난한 이들만 도와주면 돼요. 나머지 돈은 기업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뭐가 되나요? 복지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돈 안 쓰면 그냥 복지 기능을 저절로 수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빚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데도 돈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보관만 해놨어도 어떤가요? 자연히 복지 기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위기란 건 어떤가요? 항상 왔다는 거예요. 한 20년간을 보면 대한민국을 보면 1997년에 뭐 왔나요? IMF 사태 왔죠. 돈 있었으면 IMF 사태 안 터졌겠죠.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저절로 복지 기능이 되는 거예요. 보관만 하고 있어도.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도 되게 힘들었죠, 기업들. 돈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쉬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좀. 쉴 땐 또 쉬는 거예요. 보관을 해놨으면. 2012년 메르스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요. 2014년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이런 건 좀 작은 사건들이죠. IMF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건 큰 사태고. 어쨌든 뭐 작은 사태가 왔을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2017년 포항 지진 마찬가지죠. 보관하고 있으면 이런 데 쓰는 게 다 복지인 거예요, 그냥. 해결하는 데 쓰는 게. 2019년 뭐 왔나요? 코로나 사태 온 거죠. 2010, 돈쓸 때가 대충 봐도 크게 쓸 때가 뭐 그래요. 1997년, 2008년, 2019년이겠죠. 세 번 있었어요. 작은 사건들이 뭐 대충 봐도 한 서너 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돈 쓸 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복잡납치고 시장 기능 훼손하고 막 자본 파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돈 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비난받으면서 돈 쓰는 것보다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겠죠. 이런 시기에는. 그때 또 돈 쓰면 인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복지하고 생산 기능하고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사람들이 잘 못하죠. 의료보험도 복지다 이래 생각하고 교육을 공적 영역화하는 것도 복지다 하고 그러죠. 무상교육이 복지다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공교육을 뭐 공짜로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교육을 시행하더라도 세금을 내서 하는 거죠. 세금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세금을 내서 하는 거는 그냥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 거죠. 그 생산 기능을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용이 더 늘어나면 실패한 거예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의료보험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의료보험을 사적 영역에서도 할 수 있고 공적 영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두 군데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사적 영역에서 할 수 있고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치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치안 이런 건 반드시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방이나 이런 거는 그래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복지는 뭔가요? 정치 영역의 여유 자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보세요. 그러면 이 통계를 봐도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보더라도 세금이 한 86조에서 2017년 230조로 이렇게 늘어났죠. 더 늘어났겠죠. 2020년도니까 지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년에 10조씩만 그냥 보관했다 쳐도 얼마예요? 200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를 넘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다 복지에 쓰는 거예요. 그 돈은 결국은 안 쓸 수가 있나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는 늘 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복지를 또 봐야 되는데, 복지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복지를 하자 이러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복지를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이 해결되겠죠. 가난이 없겠죠.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많이 발전했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썼으면 대한민국에 지금 가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삶이 힘들어서 소득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가난이 해결이 안 되나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썼으면 다 끝난 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선거를 뽑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이 여유자금을 쓰려고 하죠. 근데 저 국민들 전체로 여유자금을 쓰려고 하면 어떤가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하죠. 또 국민들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유자금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푼돈이 돼버리는 거죠. 개인으로 돌아갈 때는 푼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난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난 해결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을 상대로 지출을 하니까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여유자금이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부채를 져야 되겠죠. 부채를 져서 나누어 주던가 국민들한테, 아니면 세율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둘 다 어떤가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죠. 생산 영역을 건드리는 거예요. 생산 영역을 건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율을 많이 올렸어요. 생산 영역을 건드리면 자본을 형성하거나 자본에 쓰일 돈이 정부 안 쓰이게 되는 거예요. 정책에서 걷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본의 발전이 저해되죠.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의 발전이 멈추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는 축복이죠. 자본이 발전하면서 생긴 축복이에요.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의 발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이 참 묘한 거예요.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으면 어때요? 여유자금이 생겼어요. 여유자금 없을 때는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근데 여유자금이 생기면 뭘 해야지 올바른가요? 아픈 가족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픈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장은 아픈 가족을 위해서 치료하고, 다른 가장은 그냥 아프고 말고 또 똑같이 나눠서 그냥 즐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게 윤리적인 건가요?
아픈 이를 치료하는 게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나눠주는 게 윤리적인 것 같지만 그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이런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본은 점점 커지면서 또 여유자금도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자본이 발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여유자금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국가들도 다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윤리적이지 못했던 거죠. 유럽의 국가들이 옛날에 강했죠. 식민지도 많고 왜 다 멸망했어요? 지금 멸망한 건 아니죠. 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하면서.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많은 것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계속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정신 차려서 좀 살아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죠. 유럽 국가가 잘 사는 거는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별로 가진 게 없는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나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러면 멸망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그래요. 그럼 안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진행될 때 세율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율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막 적게 쓰면 유발시키죠. 부자들은 나쁜 놈이라면서 또 기업은 나쁜 놈이라면서 막 법인세도 올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또 자꾸 세금만 올리면 안 되니까 빚도 많이 지려고 하죠. 몰래 빚도 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빚져도 상관없다 이라고 이러는 거죠. 딴 나라들은 더 심각하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북구덩이에 던져버려야 될 인간들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죠. 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 부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부채가 양호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기획재정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재정 상태표죠. 그래요. 이 대충 딱 보면 그래요. 순자산이 555조예요. 빚이 얼마예요? 부채가 2200조 가까이 되죠. 2200조. 아, 빚이 1700조. 총 자산이 2300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00조 중에 1700조는 빚이고 550조가 자산이라는 거죠.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한 2억은 내 돈으로 샀고 8억은 빚이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도 예를 들어서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조가 있는데 자기 재산은 2천억이고 8천억은 빚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GDP 대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부채가 뭐 낫니 많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채는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데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왜 괜찮다고 얘기하냐? 어떤 경우에 괜찮겠어요? 빚이 많은데 괜찮은 거는 소득이 유지될 때 괜찮은 거예요.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 감당할 수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사람과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죠. 그래요.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은 빚이 2배라 하더라도
뭐 부담은 5천만 원 버는 사람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소득이 받쳐줄 때 괜찮은 거예요. 소득이 무너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정치 영역만 보면 상태가 되게 안 좋죠. 더 안 좋은 걸 보고 우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북구동에 던져버려야 될 쓰레기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 국가들이 다 문제가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막 빚을 쓴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리스 소득이 팍 줄었죠. 그리스. 그러니까 국가 소득이 팍 줄어드니까 어떻게 됐나요? 무너진 거죠. 그때 이제 빚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득이 무너지는 순간 빚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 1인당 국민 총소득 2008년도에 3만 불 넘었죠. 3만 1,000불 됐죠.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그러다 어떻게 되나요? 2010년 2만 6천 불. 쭉 계속 문제됐죠. 빚이 발생하면서 2만 2천 불. 그리스 사태라 하죠. 2016년에 어떻게 되나요? 18,000불까지 떨어졌어요. 2018년에 2만 불. 3만 불 벌던 국가에서 1인당 18,000불밖에 못 벌면 그 굉장히 비참하겠죠. 생활이 쪼그라들면서. 평균적으로 그렇지 더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거예요. 다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소득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소득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장과 자본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득이 딱 무너지는 순간 그리스처럼 되는 거예요. 산유국도 마찬가지죠. 산유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영원하게 소득을 거둬주는 상품은 없다는 거예요. 산유국 지금 힘들죠. 그래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필요한 상품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처럼 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더 문제가 있니 없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에 있어서 소득이 꺾이는 순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처럼 한 순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